혹시 당신의 애국심이 북한 간첩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평양 노동당 청사 선전선동부 부부장 이정혁 55 30년간 김정은을 찬양해온 북한의 심장부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분노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책상 위 북한 최고 기밀문서 작전명 주춧돌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가족 처리 완료라는 피의 기록을 본 순간이죠.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그 체제에 충성했다는 배신감. 더 끔찍한 건 북한이 이제 당신의 애국심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주춧돌 계획을 실행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처럼 속아 꼭두각시가 될 남한의 어르신 세대를 이용해 국론을 분열시키겠다는 악마의 전략. 창밖의 군화 소리가 가까워지기 전에 그는 목숨을 걸고 USB 하나를 챙겼습니다. 이 엄지손가락만 한 장치에 담긴 정보가 그의 복수이자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열쇠였어요. 하지만 그가 국정원에 넘긴 USB 속 진짜 내용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들조차 충격에 빠져단 채로 굳어버린 그 진짜 이유가 지금부터 최초로 공개됩니다. 잠깐만요. 북한의 만행을 요새 젊은이들은 너무 모릅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북한 실태를 잘 알 수 있게 댓글로 북한 조심이라고 꼭 댓글 남겨주세요. 그래야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과연 그가 가져온 정보는 무엇이며 우리의 어르신들이 북한의 검은 그림자 아래 놓일 뻔했던 주춧돌 계획의 전모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우리나라를 뒤흔든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새벽 3시 평양 한복판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12층 한 남자가 극비 문서를 보며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정혁 55살 30년간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써온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그는 분노로 이를 갈고 있었어요. 책상 위 빨간 도장이 선명한 문서. 제목을 보는 순간 이정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작전명 주춧돌 마이너스 최고기밀. 하지만 그를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한 줄이었어요. 이정혁 동지 가족 처리 완료 모범 사례로 활용. 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것도 아들이 국경에서 실종된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어요. 자신을 체제에 더 깊이 묶어두기 위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가족을 볼모로 잡아 충성심을 강요하는 치밀한 계략이었죠. 더 끔찍한 건 그 다음 문장이었어요. 이정혁 동지, 주춧돌 계획 선전 담당 예정. 자신이 가족을 잃게 만든 바로 그 체제를 위해 이제는 남조선까지 파괴하는 계획의 앞잡이로 쓰이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정혁의 가슴 속에서 30년간 쌓여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충성스러운 당원이 아니라 철저히 이용당한 바보였어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체제에 충성했는데 그 체제가 바로 가족을 파괴한 장본인이었던 겁니다. 아내 김순희가 수용소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잘못한 게 없었어요. 단지 이정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체제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물로 바쳤고 그를 완벽한 꼭두각시로 만들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5살 아들 이민준이 어머니를 구하려다 국경에서 실종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 거였어요.
아마 보위부에서 미리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높았죠. 아들마저 제거해서 이정혁에게는 오직 당만이 의지할 곳이라는 걸 각인시키려 했던 거였어요. 이정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이 써온 모든 찬양 글들이 떠올랐어요. 위대한 수령님, 인민의 아버지, 조선의 태양.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진짜 모습은 자국민의 가족을 파괴하고 그걸 충성심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쓰는 악마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남조선까지 같은 방식으로 파괴하려 한다는 거였어요. 문서에는 남조선 사회의 원로들을 이용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세밀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더 쉽게 조종할 수 있다는 냉혹한 분석과 함께 말이에요. 자신처럼 속아서 이용당할 사람들을 양산하려는 계획이었죠. 창밖에서 경비병들의 군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철컥철컥, 철컥철컥.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혁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이 악마 같은 체제에 더 이상 한 글자도 써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책상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몰래 준비해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엄지손가락만한 이 작은 장치에 담긴 정보가 자신의 복수이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속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주춧돌 계획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조선에 침투한 간첩들의 명단, 활동 방식, 자금 조달 경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정혁 자신이 어떻게 이용당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까지. 이 모든 것을 남조선 정보부에 넘겨주면 북한의 계획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을 거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정혁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 같았죠. 30년간의 거짓된 삶을 끝낼 때가 온 거였어요. 발소리가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USB를 옷 속 깊숙이 숨기고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행복했던 과거의 모습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짐이 섰어요. 가족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이 체제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이정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30년간 충성했던 체제가 사실은 자신의 원수였다는 걸 안 이상,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어요. 이제는 복수할 차례였습니다. 가족을 파괴한 이 악마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죠. 그는 문을 열고 조용히 복도로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이정혁의 복수. 자신을 속이고 가족을 파괴한 체제에 대한 그의 처절한 반격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어요. 2장. 새벽 4시. 평양 시내를 가로지르는 이정혁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가짜 출장 명령서가 들려 있었어요. 며칠 전 미리 위조해둔 것이었죠. 신의주 지역 선전 사업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지는 압록강이었어요.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죠. 평양역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이정혁에게는 지뢰밭과 같았습니다. 곳곳에 보위부 요원들이 숨어 있을 테니까요. 그때 앞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했어요. 첫 번째 검문소였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다가왔어요. 이정혁의 심장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출장 명령서를 내밀었습니다. 동지, 어디 가시는 겁니까? 신의주 지역 선전 사업 점검입니다. 오늘 새벽 기차로 출발해야 해요.
이정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당당했어요. 요원이 문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10초가 10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알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정혁은 계속 걸었어요. 하지만 갈수록 위험했습니다. 당 간부가 새벽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수상했거든요. 혹시 벌써 탈출 계획이 발각된 건 아닐까요? 그때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정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췄죠.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쿵쿵쿵. 군화 소리였습니다. 보이부 요원인 게 분명했어요. 그 순간 이정혁의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발소리가 바로 뒤에서 멈췄어요. 이정혁은 온몸이 얼어붙었죠. 이제 끝인 걸까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계획이 여기서 무너지는 걸까요? 동무.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정혁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젊은 보이부 요원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습니다. 혹시 담배 한 갭이 있으신가요? 이정혁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죠. 물론입니다. 여기 있어요. 담배를 건네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원은 새벽 근무가 힘들다며 투덜거렸어요. 이정혁은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두 번째 위기를 넘겼어요. 평양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신의주행 기차가 이미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증기가 하얗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이정혁은 1등석 표를 끊었습니다. 당 간부로서 당연한 대우였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철컥철컥, 철컥철컥. 바퀴가 철로를 구르는 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30년간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 도시를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쉬움보다는 후련함이 더 컸어요.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었으니까요. 이정혁은 가슴속 USB를 만져봤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기차 안에서 이정혁은 계획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하면 선전사업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하루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였어요. 그 사이에 압록 강변의 약속된 장소로 가야 했죠. 남조선 국정원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강을 건널 때였어요. 북한 경비대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야 했죠. 게다가 8월 중순 압록강은 비가 많이 와서 물살이 거셌을 거였어요. 수영을 잘 못하는 이정혁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기차가 신의주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였어요. 역에서 내리자마자 이정혁은 긴장했습니다. 신의주는 중국과의 국경 도시였어요. 보위부의 감시가 평양보다 훨씬 삼엄했죠.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당 위원회에서는 반갑게 맞아줬어요. 이정혁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중앙에서 오시니 반갑습니다. 이정혁은 평소처럼 업무 얘기를 나눴습니다. 선전 사업의 문제점, 개선 방안, 중앙의 지시사항들. 모든 게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USB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이정혁은 압록 강변 산책을 제안했어요. 동무들, 강변에서 선전 시설들을 점검해 보지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자연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부 둘이 안내를 자청했어요. 이정혁은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혼자 가야 하는데 따라오겠다는 거였죠. 아, 저는 혼자 조용히 둘러보고 싶어요. 중앙에서 온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봐야 하거든요. 다행히 그들도 이해했어요. 오후 3시. 이정혁은 드디어 혼자 압록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중국 땅이 보였어요. 자유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죠. 하지만 강변에는 경비병들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총을 든 병사들의 눈빛이 매서웠어요. 약속 장소는 강변에서 2km 떨어진 외딴 곳이었습니다. 이정혁은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어요. 선전시설을 점검하는 척하면서 말이에요.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죠. 혹시 벌써 의심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후 5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강변의 작은 언덕 뒤쪽이었어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죠. 이정혁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직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남조선 요원들이 오기로 한 시간은 밤 10시였습니다. 아직 5시간이나 남았어요. 이정혁은 근처 숲속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혹시 이 모든 게 함정인 건 아닐까요? 남조선 요원이 아니라 보위부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압록강의 물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찰랑찰랑, 찰랑찰랑. 물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이정혁은 가족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얼굴이 석양에 물들어 보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아빠가 복수해 줄게.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USB를 만지작거리며 마지막 결심을 다졌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오늘 밤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군견이었습니다. 경비대가 수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정혁의 온몸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혹시 자신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벌써 탈출 계획이 발각된 건 아닐까요?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정혁은 더 깊은 숲속으로 숨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참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발각될 거였어요. 10분 후, 개 짖는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다행히 일상적인 순찰이었던 것 같았어요. 이정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어요. 밤 10시까지 아직 3시간이나 남았으니까요. 이정혁의 마지막 도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3장. 밤 9시. 어둠이 압록강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혁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갑자기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이 3번 깜빡였습니다. 깜빡, 깜빡, 깜빡. 약속된 신호였어요. 드디어 남조선 요원들이 왔습니다. 이정혁은 조심스럽게 강변으로 나왔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군화가 자갈을 밟는 소리였어요. 북한 경비병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거기서. 경비병의 외침이 밤하늘을 찢었어요. 이정혁은 재빨리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사방을 훑었죠. 마치 사냥개가 먹이를 찾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여기서 움직이는 게 보였는데 경비병이 중얼거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정혁은 숨을 참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끝이었어요. 목숨이 달린 숨바꼭질이었죠. 그때 강 건너편에서 작은 돌이 물에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첨벙. 경비병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저쪽에서 소리가 났네. 손전등을 강 쪽으로 비췄습니다. 남조선 요원이 일부러 소리를 낸 거였어요. 이정혁을 도와주려고 말이죠. 이정혁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비병이 강 쪽을 살피는 사이 조용히 다른 바위로 이동했어요. 마치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죠. 하지만 발밑의 자갈 하나가 굴러떨어졌습니다. 드르륵. 그 작은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거기 누구야? 경비병이 다시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이정혁이 숨은 바위를 향했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발각되기 일보 직전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총소리가 터졌어요. 탕탕탕. 남조선 요원들이 공포탄을 쏜 거였습니다. 북한 경비병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였어요. 밤하늘에 총성이 메아리쳤죠. 저기다. 저기 나타났다. 경비병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곧 지원 병력이 몰려올 거였어요. 이정혁에게는 지금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양복 상의를 벗고 바지를 벗고 속옷만 남겼습니다. USB는 비닐봉지에 싸서 입에 물었어요. 차가운 강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8월이었지만 밤 강물은 얼음장 같았어요. 이정혁은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영을 못했어요. 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강물이 발목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요. 물살이 생각보다 셌죠. 한 발 더 나아가려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첨벙. 온몸이 차가운 물에 빠졌어요. 이정혁은 필사적으로 손발을 젖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먹기만 했어요. 목구멍으로 차가운 강물이 쏟아져 들어왔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이정혁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가족의 복수도 못하고 USB도 물속에 빠지고 모든 게 헛수고가 되는 거였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었죠. 그때 강 건너편에서 밧줄이 날아왔습니다. 휙. 밧줄이 공중을 가르며 날아왔어요. 남조선 요원이 던진 거였습니다. 이정혁은 간신히 밧줄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물살에 휩쓸려 몸이 떠내려갔습니다. 놓지 마세요. 조금만 더. 강 건너편에서 누군가 외쳤어요. 남조선 말이었습니다. 정말 남조선 요원들이 맞았어요. 이정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저려왔지만 절대 놓을 수 없었어요. 천천히 끌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쪽에서도 지원 병력이 도착했어요. 저기다. 강을 건너고 있다.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터졌어요. 탕탕탕탕. 총알이 물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팡팡팡. 물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정혁의 바로 옆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맞았을 거예요. 그 순간 어깨에 뜨거운 감각이 스쳤습니다. 총알이 어깨를 스친 거였어요. 아픈 것도 모르고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어깨에서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USB만큼은 반드시 넘겨줘야 했어요. 가족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거의 다 왔어요. 힘내세요. 남조선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조금만 더였습니다. 이정혁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뒤에서는 계속 총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사정거리를 벗어났죠.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남조선 요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재빨리 이정혁을 끌어올렸습니다. 젖은 몸이 자갈밭에 쓰러졌어요. 숨이 가빠서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괜찮으십니까? 어깨에서 피가 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부터 받으세요. 이정혁은 떨리는 손으로 입에 물고 있던 USB를 꺼냈어요. 비닐봉지 안에서 작은 장치가 빛났습니다. 30년간의 거짓된 삶과 가족의 복수가 담긴 작은 장치였어요. 이게 북한의 주춧돌 계획입니다. 남조선 요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들도 이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던 거죠. 한 요원이 무전기에 대고 급히 보고했습니다. 봉화 작전 성공. 패키지 확보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소리가 들렸어요. 북한 경비대가 분노에 차서 하늘을 향해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정혁은 자유 땅에 발을 디뎠고 USB는 안전하게 확보되었거든요. 이제 서울로 가시겠습니까? 요원이 물었어요. 이정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깨의 상처는 쓰렸지만 마음은 후련했어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체제에 대한 복수의 첫걸음을 내디딘 거였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따뜻한 담요가 덮여졌어요. 그제서야 몸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느껴졌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출발했어요. 뒤로 압록강이 멀어져 갔습니다. 평양도, 거짓된 삶도 모두 뒤로 사라져 갔어요. 이정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남조선에 도착해서 북한의 사악한 계획을 폭로하고 가족의 원수를 갚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자신처럼 속지 않게 해야 했어요. 차는 어둠 속을 달려갔습니다. 자유를 향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정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사장. 문제가 있어서 재작성하겠습니다. 이틀 후 서울 강남구 어느 안전가옥. 이정혁은 하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깨 상처는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 아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국정원 북한팀 강민수 팀장이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예리했지만 따뜻함도 있었죠. 이정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강 팀장은 의자에 앉으며 이정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첫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어요. 왜 목숨을 걸고 탈북했느냐는 것이었죠. 이정혁은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낡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정혁과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 강 팀장이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이정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3년 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고 아들은 어머니를 구하려다 국경에서 실종됐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간 참아온 슬픔이 터져나오려 했어요. 하지만 며칠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강 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정혁은 자신이 가져온 USB에 그 증거가 들어있다고 설명했어요. 주춧돌 계획 문서 마지막에 자신의 가족 처리 내역이 나와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정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가족을 희생양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이용해서 남한까지 파괴하려 하고 있었죠. 강 팀장은 책상 위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SB가 이미 꽂혀 있었어요. 화면에는 온갖 암호와 숫자들이 가득했죠. 해독 작업을 시작했지만 너무 방대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정혁이 도움을 제안했어요. 이 문서들을 직접 정리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는 어깨 아픔을 참고 일어나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에 문서가 떴어요. 대남 심리전 작전 마이너스 주춧돌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강 팀장이 문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문서 내용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남한 사회의 원로들을 이용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퇴역 군인들, 대학 교수들, 각 분야 전문가들. 이런 분들의 순수한 애국심을 악용해서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이정혁이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어르신들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마음을 역이용하려는 거였습니다. 가짜 정보를 교묘하게 흘려서 어르신들이 걱정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 순수한 걱정이 사회 갈등으로 번지게 하려는 악마 같은 계획이었죠. 강 팀장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미 침투한 공작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명의 이름과 사진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모두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공작원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일부는 이미 15년 넘게 남한에 살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언론사, 시민단체, 심지어 정부 기관 근처에까지 침투해 있었어요. 애국적인 목소리로 포장해서 국민들을 서서히 선동하고 있었던 거죠. 이정혁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했어요.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 정보들을 만들어서 선량한 국민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강 팀장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규모의 공작이 이미 몇 년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어요. 더 큰 문제는 이들의 활동이 벌써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근 남한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갈등들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정혁은 마지막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 강 팀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화면에 나타난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최종 단계 마이너스 D-Day 작전 개시일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단 3주 후에 북한이 결정적인 공작을 실행할 예정이라는 거였어요. 그동안 심어놓은 모든 공작원들이 동시에 움직여서 남한 사회를 완전한 혼란에 빠뜨리려는 계획이었죠. 더욱 무서운 건 그 방법이었습니다. 남한의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가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마치 그분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였죠. 이정혁은 화면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하면 남한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거라고 했어요. 국민들이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사회 전체가 분열될 거라고 했죠. 강 팀장은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정혁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눈빛이 심각했습니다. 아직 더 중요한 게 남아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파일에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계획이 발각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계획이 노출되면 즉시 실행할 비상 플랜도 준비되어 있었죠. 그 비상 플랜이 무엇인지는 다음 암호를 풀어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정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암호는 자신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김정은과 핵심 간부 몇 명만이 알고 있는 최고 기밀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비상 플랜이 더욱 끔찍할 거라는 점이었죠.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3주 후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였어요. 과연 국정원이 이 거대한 음모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북한의 비상 플랜은 과연 무엇일까요? 5장. 문제가 있어서 재작성하겠습니다. 그 순간
강 팀장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국정원장이었어요. 강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원장이 직접 전화한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국정원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팀장은 전화를 끊고 이정혁을 바라봤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지금 당장 청와대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대통령께 직접 보고해야 하는 긴급 상황이라는 거였죠. 이정혁도 함께 가야 했습니다. 30분 후 청와대 지하 상황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죠. 국정원장이 이정혁을 소개했습니다. 북한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30년간 근무했던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져온 정보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보고했죠.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대통령이 이정혁을 바라봤습니다. 예상보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먼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와준 것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정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춧돌 계획의 전모를 설명했어요. 북한이 어떻게 남한의 원로들을 이용하려 하는지, 이미 얼마나 많은 공작원들이 침투해 있는지 상세히 말했죠. 듣고 있던 장관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3주 후의 최종 작전이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심어놓은 모든 공작원들을 동시에 움직여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 성명서가 핵심이었죠. 국방부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없느냐는 거였어요. 이정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총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더 교묘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남한 국민들이 스스로 나라를 분열시키게 만드는 거라고 했죠. 통일부 장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하면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거라고 했어요. 남한 사회가 분열되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거라는 거였죠. 회의실 안이 죽음과 같은 정적에 빠졌어요.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물었습니다.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거였어요. 국정원장은 어려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침투한 공작원들이 너무 많고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3주라는 시간은 모든 공작원을 찾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게다가 그들은 이미 15년 넘게 남한에서 생활하며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었죠. 마치 바늘을 건초더미에서 찾는 것과 같았어요. 이정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북한의 통신 암호를 알고 있다고 했어요. 공작원들과 평양 사이의 비밀 연락 방식도 알고 있다고 했죠. 만약 그 통신을 역추적할 수 있다면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방법을 쓰려면 이정혁이 직접 위험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북한에 알려야 했거든요. 그 순간 모든 게 바뀔 수 있었죠. 강 팀장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북한이 이정혁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즉시 모든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정보도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정혁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북한이 자신의 가족을 이용해서 남한까지 파괴하려 한다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죠.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대통령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어요. 안전한 길을 택해서 이정혁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북한의 계획을 막을 것인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선택이었죠. 바로 그때 상황실 문이 급히 열렸습니다. 국정원 분석관이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급보 문서가 들려 있었죠. 숨을 헐떡거리며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방금 전 북한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거였어요. 평양 일대에서 대규모 통신 증가가 감지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접경 지역에서 특수부대 움직임도 포착됐다고 했어요.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죠. 이정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탈출이 발각된 것 같다고 했어요. 북한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죠. 혹시 최종 작전을 앞당기는 건 아닐까요? 상황실 안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분석관이 더욱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정보도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북한 공작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죠. 마치 전쟁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계획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이정혁의 탈출로 인해 모든 시나리오가 달라지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정혁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위험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죠.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였어요. 새로운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급보가 들어왔어요. 북한에서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정혁과 국정원이 시간을 앞선 북한의 새로운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요? 6장. 분석관이 떨리는 손으로 추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상황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김정은이 직접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양 시내 모든 도로가 통제됐고 김정은의 전용 차량이 목격됐다는 정보였어요.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급하게 움직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죠.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전역의 모든 통신이 일시에 차단됐다는 거였어요. 휴대폰, 인터넷, 심지어 국경지역 감시 장비까지 모든 게 먹통이 됐다고 했죠. 이런 일은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이정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USB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했어요. 북한이 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는 거라고 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국정원장이 급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한에 있는 공작원들과의 연락도 끊어진 건지 궁금해했어요. 이정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상 연락망이 따로 있다고 했어요.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고 했습니다. 통신이 차단되면 공작원들은 미리 정해진 비상 계획을 실행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비상 계획은 원래 계획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라고 했죠. 대통령이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관련 부처에 은밀한 대응 지시를 내렸어요.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보안 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방어막이 구축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정혁이 중요한 걸 기억해냈습니다. USB에 담긴 정보 중에 비상 연락 신호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 했어요. 만약 그 신호를 해독할 수 있다면 공작원들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강 팀장이 즉시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이정혁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에 복잡한 암호들이 나타났습니다. 숫자와 기호들이 가득한 암호문이었죠. 보는 사람을 어지럽게 만드는 복잡한 코드였어요. 10분 후 이정혁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찾았다고 했어요. 비상 연락 신호를 해독했다는 거였죠. 화면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달이 뜨면 꽃이 핀다라는 의미불명의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정혁은 그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달이 뜬다는 건 밤 9시를 의미했어요. 꽃이 핀다는 건 작전 시작을 뜻했죠. 즉, 오늘 밤 9시에 모든 공작원들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시계를 보니 지금이 오후 6시였습니다. 단 3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강 팀장이 급히 전국의 국정원 요원들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든 인력을 조용히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작원들이 정확히 어디서 무엇을 할지는 여전히 모르는 상태였어요. 수십 명의 공작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모두 찾아내기는 불가능했죠. 이정혁이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구체적인 작전 지시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라고 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파일이 열렸어요. 제목은 최종 지령 마이너스 절대 기밀이었습니다. 이정혁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이 파일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공작원들의 구체적인 임무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 시내 주요 지점에서 작은 모임들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시민 모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묘하게 계획된 선동 활동이었어요. 더 끔찍한 건 그 방법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가짜 우려 표명을 퍼뜨릴 예정이었어요. 마치 그분들이 정말로 걱정하고 계신 것처럼 만들어서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계획이었죠. 국방부 장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심리전이라고 했어요. 남한 사회를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갉아먹으려는 악마 같은 계획이라고 했죠.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대통령이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각 기관별로 은밀한 대응팀을 구성해서 공작원들을 감시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절대 표면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죠.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정혁이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파일 마지막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만약 작전이 실패하면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라. 그 최후의 수단이 무엇인지는 별도의 암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혁도 해독할 수 없는 복잡한 암호였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것이 더욱 파괴적일 거라는 점이었죠. 시계 바늘이 오후 7시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정말 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상황실 안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과연 국정원이 조용히 움직여서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 공작원들을 모두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북한의 최후의 수단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7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지금 작성 중인 건 7장이 맞습니다. 대화체를 줄이고 계속 작성하겠습니다. 이정혁이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북한과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강 팀장이 특수 통신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북한과의 비밀 연락을 위한 암호화된 장비였어요. 이정혁은 떨리는 손으로 장비를 만졌습니다.
이 한 번의 통화로 모든 게 결정될 거였어요. 이정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북한의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마침내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정혁의 옛 동료였습니다. 이정혁은 자신의 신분을 밝혔어요. 전화 너머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정혁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백두산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하나씩 언급했습니다. 전화 너머의 상대방이 경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정혁은 계속해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작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했어요. 전화 너머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더 높은 직급의 간부 같았습니다. 북한 간부는 이정혁에게 조국을 배신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이정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가족을 제물로 바친 그들이 조국이냐고 되물었어요. 이정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참아온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자신은 더 이상 그들의 꼭두각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조선의 무고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북한 간부가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정혁이 가진 모든 정보를 폐기하고 다시는 간섭하지 않는다면 작전을 중단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정혁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남조선 정부와 함께 북한의 모든 공작망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걸 지켜보지 않겠다고 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상황실이 일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이정혁이 북한과의 다리를 완전히 불태워버린 거였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거였어요. 강 팀장이 즉시 전국의 요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공작원들을 동시에 체포하라는 명령이었어요. 북한이 계획을 바꾸기 전에 먼저 행동해야 했습니다. 시간 싸움이었거든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일제히 자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정혁과의 통화 내용이 그들에게도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곳곳에서 공작원들이 국정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쳐 보였어요. 십몇 년간의 거짓된 삶에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이정혁처럼 진짜 자유를 원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해킹 공격도 즉시 중단됐습니다. 카드 회사와 통신회사 내부의 공작원들이 스스로 신분을 밝히고 자수했어요. 그리고 해킹으로 인한 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정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가족의 복수를 완료했고 동시에 남한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거짓된 삶이 마침내 의미를 찾은 순간이었어요. 대통령이 이정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이정혁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짜 자유인으로서 말이에요. 북한의 거대한 음모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정혁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8장. 작전 성공. 한반도에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 한강공원. 이정혁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을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자유의 바람이었죠. 그의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일면 톱 기사에는 북한 고위층의 연쇄 탈북 소식이 실려 있었어요. 이정혁의 용기에 감동받은 북한 간부들이 줄줄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정혁의 마음이 뿌듯했어요.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준 거였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어요. 더 이상 김정은 체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팀장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것 같았어요. 강 팀장이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또 다른 고위 간부가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탈북자는 북한의 핵개발 담당 과학자였어요. 그가 가져올 정보로 북한의 핵 위협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정혁이 만든 물결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한편 대한민국 전체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주춧돌 계획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크게 높아졌어요. 특히 시니어 세대들의 애국심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자신들이 북한의 표적이었다는 걸 알고 분노했거든요. 전국 곳곳에서 자발적인 보안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르신들이 앞장서서 동네 순찰대를 만들었어요. 젊은 세대들도 사이버 보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였어요. 국정원에서는 이정혁을 특별 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로서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요청한 거였어요. 이정혁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진짜로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이정혁은 다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마치 시간처럼, 역사처럼 계속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유에 대한 갈망, 나라에 대한 사랑, 정의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독재자도, 그 어떤 음모도 꺾을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이었습니다. 북한이 간과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정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또 다른 북한 고위층이 탈북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군 장성이었어요. 이정혁의 이야기가 북한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정혁 씨 덕분에 통일이 앞당겨질 수도 있겠어요. 강 팀장의 말에 이정혁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붉은 노을이 퍼져나갔어요.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였어요. 이정혁은 벤치에서 일어나 태극기가 펄럭이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 속에서 태극기가 당당하게 휘날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진짜 자유를 얻고 나서야 보이는 광경이었어요. 뒤돌아보니 한강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대한민국도 자유롭게 미래로 나아갈 거였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유의 대한민국처럼 말이에요. 이정혁은 깊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자유로울 거라고, 이 나라의 국민들은 영원히 당당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5천만 자유인의 주춧돌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북한의 어떤 음모도 우리의 자유정신을 꺾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지켜오신 이 나라, 여러분들의 애국심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위험한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우리가 겪어온 소중한 경험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젊은 세대들이 알아야 해요. 댓글로 젊은 친구들에게
자유대한민국이라고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 영상이 젊은 세대에게 많이 전파될 수 있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험이 꼭 필요해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젊은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르침으로 젊은 세대들도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